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실질적인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이죠. 임재성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박진 장관도 이제 잠시 뒤에 공식 회담에서 민관 협의체에서 나온 얘기들을 직접 설명할 예정인데 저희가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민관 협의체 활동을 좀 먼저 짚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출범하게 된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민관협의라는 것이 이 피해자 측을 포함한 국내의 의견 수렴 절차입니다. 네. 근데 한국 정부가 이 강제동원 문제에 음,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피해자 측이나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음, 이전 정부에서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 절차 자체가 새롭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의견 수렴 절차를 좀 공개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면서 음, 민관협의회를 꾸렸고 지금 2회차 회의를 좀 마친 상황입니다. 또 네. 일정 기간의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이를 음,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부안을 만들겠다. 자, 그럼 1차 회의가 4일에 있었고 14일에 2차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뭐 맞습니다. 핵심 쟁점을 짚기 전에 좀 얘기가 잘 흘러가고 있나요? 민관끼리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네. 일단 피해자 측에서 일부 광주에서 음, 근로정신대 소송을 하고 있는 측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고요. 또 네.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너무 원칙론에 치우쳤다라는 내부의 전문가들의 좀 의견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자리가 과연 좀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아니면 음, 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여러 의견들이 좀 동등하게 음. 수렴되고 논의될 수 있는 자리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구성이 외교부, 학계, 언론, 피해자 측 대리인인데 지금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측을 좀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 예를 들어 타협안, 어쨌든 음, 이것이 해법이라고 표현됐지만 결국은 타협안입니다. 네. 그 타협안에 대해서 피해자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음,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너무 원칙론이다. 만약 그러한 원칙을 고수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와 음, 같은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자리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음. 절차인지 좀 혼란스러운 좀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혼란스러운지 아마 다음에 질문 드릴 거를 통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2018년도 한국 대법원이 판결했던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언론 보도가 나갔다시피 일본 기업들은 판결에 따르지도 않고 일본 정부도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정부 음, 기업 모두 음, 판결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네. 미쯔비시 중공업이나 일본 제철 같이 일본의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자 음, 피해자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확인하고 네. 그 자산에 대한 압류와 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해 음, 왔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집행 절차는 당연한 절차인데요. 음, 근데 이제 결국 요 절차들이 결국 올해 말 정도까지는 늦어도 네. 매각 명령 절차가 좀 확정되어서 음,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 네. 역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제 일본의 전범들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본 건데, 자, 민관협의회에 대한 피해자분들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앞서 마지노선 이라고 하셨거든요. 계속 양보 이렇게 해서 해왔다는 말씀이 좀 눈에 띄는데 어떻습니까? 좀 전반적인 분위기 앞서 뭐 일부 참가하지 않는 피해자 측도 있다고 들었는데 피해자 측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면요. 일단 참가하지 않는 음, 측의 입장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네, 그분들을 대리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민간협의회가 출범하기 직전에 한일 기업들이 이제 네, 피고 기업을 제외한 한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음,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킨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단독이란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간협의회가 이미 정부가 결정된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구색 맞추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심이 음. 커졌고 그 의심의 바탕에서 일부 피해자 측에서는 그러한 구색 맞추기라면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좀 피력을 하신 거죠. 음, 또한 어, 궁극적으로 이제 이 안이 그러니까 이 민간 협의회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 이행 거부가 하나의 전제로 이야기된다면 또 네.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
결국 피고 기업의 판결 거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게 한국 정부가 면죄부를 주는 것인데 왜 음. 이거를 어쩔 수 없는 전제로 놓고 하냐. 오히려 한국 정부가 더 외교력을 발휘해서 피고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피해자도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금 민간협의회에서 피해자 전체가 참여해서 의사를 음. 전달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세 가지 핵심 의제 가운데 대위 변제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자, 세 가지 좀 핵심 의제를 화면에 띄워봐 주시고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관계로 좀 빨리빨리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강제 동원 사안에서 외교적 보호권.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이 외교적 보호권 관련해서 일부 피해자 측에서 외교부에 또 공개 질의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게 좀 쟁점인 건지. 예, 뭐 짧게 말씀드리면 예.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건 외국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자국민이 있을 때 그 음. 자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대신 나서서 좀 해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 달라. 피고 기업이 계속 판결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피고 기업을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 자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했는데 음. 외교부 측에서 2차 민간 협의회 때 어떠한 입장을 좀 확인했냐면 네. 이게 외교적 보호권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는 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 국가의 불법 행위여야 되는데, 즉 일본 정부의. 근데 음. 일본 기업이면 이게 사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외교적 보호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강제동원이라는 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식민지 시기 때 같이 불법 행위를 한 공동 음.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외교부 해석이 잘못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선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없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에 음. 대해서 외교부가 좀 아마 실수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공개 질의를 통해서 외교부에 전달을 하였고요. 또 저희가 아마 외교부의 답변이 근시간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일 열린 2차 회의 이후 이제 외교부에서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취지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외교부의 실수이기 때문에 정정할 기회를 주겠다는 게 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국가가 갖고 있는 권리가 음. 있다 없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음. 외교부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측면이고 네. 외교적 보호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보호권을 음.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네. 측면도 있습니다. 혹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이 외교적 보호권을 연결해서도 볼 수 있을까요? 예, 2018년 음. 대법원 판결의 핵심적인 쟁점이 음. 개인의 청구권이 존재하는 걸 넘어서서 네. 한국 정부도 외교적 보호권을 이 문제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이 음. 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의 권리, 개인의 권리가 모두 살아있다라는 게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부 피해자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 대위 변제도 이제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에 관련돼서 민관협의회에서 어디까지 좀 논의가 진행이 됐나요? 사실 뭐 크게 논의가 진행되진 않았고요. 음. 대위 변제라는 게 네. 법률적으로는 제3자 변제입니다. 음. 피고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다른 방식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이 음. 채권을 소멸시키자라는 건데 저희의 입장을 전달했죠. 음. 다른 방식으로 돈을 만든다 하더라도 네. 피고 기업의 참여, 뭐 액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다면 정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들이 돈을 만든다는 건 이건 뭐 저희가 피해자들이 사실 불우이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기금을 네. 받는 것도 아닌 음.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피고 기업의 일부의 참여라도 있어야 된다가 저희가 마지노선이라고 언급을 전달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정부의 입장은 특별히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참여했던 다른 전문가들이 뭐 너무 원론적이다. 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 기업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라는 식의 좀 이야기를 해서 네. 이 자리가 좀 여론 수렴, 의견 수렴의 자리인지 아니면 음. 피해자들의 양보를 받아내는 자리인지 좀 의심스러운 감정이 들었다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좀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기사를 보니까 이제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이제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특별 현금화 명령인가요? 이제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상표권, 특허권 관련해서 또 판단이 하나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걸 좀 설명해 주시면요.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네.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좀 실체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고 기업은 채무가 있는 거고 피해자들에겐 음. 채권이 생긴 거죠. 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음. 강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또 집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압류, 뭐 매각 명령 신청 네. 이런 절차들인데 결국
본안 판단은 2018년에 이루어졌지만 또 집행을 위한 판단이 남아 있었고 그 집행을 위한 판단이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다. 그 대법원에 가 있는 집행을 위한 판단이 올해 중에는 확정되면 이제 네. 아주 구체적인 현금화 절차인 경매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전에 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외교부 또 박진 장관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일부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기금 부분에서 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또 한 가지가 이제 사과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사과의 주체나 어떤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자분들 의견을 좀 여쭤보면 네,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네, 피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음, 개별적인 생각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저희가 확인했던 건 일본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그 일본이라는 게 네, 일본 정부가 있을 수 있고 일본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둘 주체에 모두 사과가 있다면 좋겠지만 일본 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음, 마지노선으로 네. 최소한 이 판결의 피고 패소 판결을 받은 그 일본 기업의 사과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 타협안의 마지노선이다라는 의사를 저희가 2차 민간협의회 때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그 사과의 주체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에서 어떤 생각이 좀 어땠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은 음, 없었고요. 네, 사실 이 사과 자체도 지금 일본이 뭐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사과가 필요하다는 저희의 의사에 대해선 음. 역시 또 원칙론이다라는 입장들을 좀 저희가 몇 분에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4년 7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 장관 회담이 주목이 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박진 장관도 그렇고 지금 일본 장관도 그렇고 각자 내부 어떤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외교장관이 가서 이 문제만큼은 좀 언급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마지노선 어디 정도라고 보십니까? 어, 결국 지금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네, 일본에 가기 전에 해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굉장히 큰 음, 뭐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방향성보다는 속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는 속도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음, 과연 방향은 어때야 되는지, 어떠한 한일 관계 개선이어야 되는지, 그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한일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인 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오랜 투쟁과 이 사람들의 고통도 충분히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논의 속에서 포함되고 지켜져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네, 속도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음,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용어 속에서 네,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을 넘어선 정말 그 국민들과 개별 시민들의 오래된 피해, 권리 그리고 음, 마음의 치유 같은 것들도 함께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계속 일관되게 요구했던 건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하기 때문에 피고 기업과 피해자 측의 교섭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요청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순리라고 생각해서요. 외교부 네. 장관께서 일본에 다시 한번 이게 결국 우리가 검토한 순리이고 음. 이러한 협상 자리를 다시 한번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네.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 당사자가 중심이 된다는 말씀 그리고 속도보다 방향이란 말씀으로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인재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